네, 이번에는 2018년도 국가직 9급 무선공학 결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무선통신 기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1번, 3번, 4번은 우리가 뭐 휴대폰 같은 데서 많이 쓰죠. 노트북이나. 근데 지급이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느리기 때문이죠. 찾아보니까 250kbps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전송 속도가 가장 낮은 것은 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문제의 답은 3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거 안 외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순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3번임을 명심하시고 뭐 다른 뭐 X밴드 같은 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날로그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광대역 FM, 이름부터 광대역이죠. 그리고 FM은 주파수 내역폭이 사실상 무한합니다. 사실상 무한하진 않은데 사실상 유한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대역폭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AM보다는 당연히 넓습니다. FM 방식이 AM 방식보다 잡음 세기에 대한 영향이 적다. 잡음 세기란 것은 진폭에 대한 영향이죠. AM 같은 경우 진폭에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FM 같은 경우에 리미터를 걸고 주파수를 꺼내면 되기 때문에 잡음 세기에 대한 영향이 적습니다. FM 방식에서 변조지수가 증가하면 FM 신호의 평균 전력도 증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신호 전력은 2분의 AM 제곱 뭐 이런 식으로 A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FM 같은 경우에 A에다가 코사인 뭐 2파이 FCT에다가 뭐 메시지에 대한 거 뭐 적분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앞에 A가 같기 때문에 2분의 A 제곱도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고요. AM 방식에서 변조지수가 1보다 큰 경우 과변조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신호가 이미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가서 찌그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1보다 변조지수가 작아야 AM은 제대로 변조가 되고 복조가 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펄스 변조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표본화된 신호로부터 원래 신호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저역 통과 필터가 필요하다. 제가 샘플링 정리 증명 영상에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펄스 진폭 변조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샘플 앤 홀드 방식이 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시그널이 있을 때 샘플링을 하고 이 값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홀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샘플링하고 홀드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진폭 값에다가 메시지 값을 그대로 넣어주는 굉장히 단순한 방식이죠. 이것을 PAM이라 하고 여기 진폭 앰플리튜드에 펄스 앰플리튜드에 정보를 담는 PM 방식이라고 샘플 앤 홀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본화 정리에 따라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파수는 메시지 신호의 최대 주파수의 2배이다. 제가 증명을 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외우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구간에서 대표값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양자를 한다고 치면은 확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신호가 발생했을 때 오차의 범위는 요만큼부터 마이너스 요만큼이에요. 그쵸? 이것들이 이 각각의 신호가 발생할 분포는 같으므로 이런 식으로 유니폼한 확률 분포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중심을 0에 두고요. 근데 양자 비트 수가 1비트 늘어서 절반으로 잘렸다. 그러면 이렇게 쭉 그려보면 이 분포가 가질 수 있는 범위도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어요. 절반으로. 그럼 확률 분포는 이렇게 뭐 올라가긴 하겠죠. 1이 돼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앞에 분산의 경우에는 앞에 개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이 넓이가 절반으로 깎였다. 그럼 분산은 4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요 에러 분포가 2분의 1배라면 분산은 4분의 1배가 된다. 4분의 1배의 분산이란 말은 이 잡음 전력이 4분의 1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분산이 바로 잡음 전력이니까요. 그러면은 SANR의 경우에서는 4배 좋아진 거죠. 4배가 좋아졌다는 거는 결국 6dB가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1비트가 증가하면은 양자 비트 수가 1비트가 증가하면 신호대 양자 잡음비는 6비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자기학에서 전송선로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전송선로의
반사계수, VSWR, 그리고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블로그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문제를 풀자면 부하점에서의 신호의 반사계수를 구하려면 반사계수 감마는 로드 임피던스, 그 다음에 특성 임피던스 더해주고 로드 임피던스에서 특성 임피던스를 빼준 값입니다. 로드 임피던스가 100이고요. 특성 임피던스가 50이죠. 위에선 100 빼기 50이 되겠고요. 그럼 150분의 50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감마는. 반사는 계수는 3분의 1이고 전압 정제팝이 SWR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반사가 일어난다면 전압 정제파비는 1이 됩니다. 반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압 정제파비는 무한대가 되고요. 이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아니죠. 정반사가 완전히 일어나 버렸다. 모든 게 반사가 되었다. 그러면 최소 전압은 0이고 최대 전압은 진폭의 2배가 될 테니까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를 무한대로 만들기 위해서 1- 절대값 감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1 플러스 감마가 됩니다. 절대값 감마.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제 감마 값을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3분의 1에 1 플러스 3분의 1 해서 2분의 4가 되어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만 잘 해주면 되는데 일단 C버튼은 1mW 대비 10의 4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40dBm이 됩니다. 그래서 써주면 일단 40dBm으로 출발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의 이득이 각각 20이기 때문에 20씩 두 번 더해주고 시스템 손실이 10dB를 했으니까 10을 빼주고 경로 손실이 110을 했으니까 110을 또 빼줍니다. 구하면 70 빼기 110이니까 마이너스 42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무선 채널의 전파 특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경로 손실은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증가합니다. 경로 손실 식이 람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이죠. 이거는 람다를 주파수로 나타내면 4파이 fd 제곱이 되니까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페이딩은 수신 신호의 세기가 공간 혹은 시간에 따라 변화 현상을 말한다. 정의 그 자체고요. 무선 채널의 전파 특성은 주파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신단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페이딩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러니까 송신단 쪽이 움직일 경우 페이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각 변주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데요. PM 신호의 위상은 메시지 신호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변화하죠. 코사인의 2파이 FCT에다가 메시지를 적당히 넣어줬으니까요. 앞에 KB가 됐겠지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상은 메시지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게 맞습니다. 앞에 K가 붙었으니까 선형적이겠죠. 각 변절은 메시지 신호에 대해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는 선형성의 특징이 있다. 없겠죠? 왜냐하면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K M1T 플러스 K M2T 한 결과가 그냥 각각을 변조한 거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당연히 딱 봐도. 그래서 비선형 변조라고 합니다. FM 신호의 근사적인 대역폭은 변조 지수와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칼슨 룰을 쓰면 되죠. 메시지 신호를 적분하여 위성 변조하면 FM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적분으로 바꿔주면 이걸 미분했을 때 캐리어 주파수 나오고 메시지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주파수가 메시지 신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M 신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S 파라미터의 아래 첨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데요. 보시면 S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로 입력을 가했을 때 이쪽이 바로 아웃풋이 됩니다. 자, 입력에서 출력으로 전송이라 했죠. 1번 단에서 입력을 가해서 2번 단에 출력을 전송이를 본다. S21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S11은 뭘까요? 1번으로 입력을 넣었을 때 1번으로 나오는 산란 개수가 얼마냐 라는 거니까 그냥 반사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공전하며 움직이는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이죠? 그러니까 정지해 보이는 거겠죠? 저궤도 위성은 당연히 궤도가 낮은 위성을 뜻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 3, 4번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AWGN 채널이기 때문에 셰넌의 채널 캐패시티를 써야 되죠? 그래서 C는 B, LG 1 플러스 SNR 인데 B가 15고 밑을 이러한 로그 LG의 1 플러스 SNR이 31이래요. 그러면 15에다가 2의 5승을 로그를 취한 값, 로그 값 하면은 15 곱하기 5죠? 로그로 쓸게요. 그러면 75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진폭 변조에 대한 설명, AM에 대한 설명이죠. DSB SC 변조 방식은 동기 복조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그 포락성 건파를 해줄 만한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캐리어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동기 복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DSB TC 방식은 당연히 아무 정보가 없는 반송파도 전송이 되기 때문에 송신 잔력 효율이 떨어질 거고요. 잔류 측 파대 변조 방식은 어느 정도 잔류한다는 거죠. 측 파대가. 그렇기 때문에 단측 파대보다 크고 양측 파대보다 대폭이 작습니다. TV 전송에서는 단측 파대가 아니고 VSB를 쓰는데요. 잔류측 파대 방식인 VSB를 쓰는 이유는 영상 신호의 주파수가 저주 파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SSB를 만들 때 이 저주파 성분이 깎여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을 줄이고자 저주파 성분을 조금 넘어서까지도 성분이 있는 잔류측 파대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레이더의 경우에는 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 때 R제곱분의 1로 감쇄가 일어나고 돌아오면서 다시 R제곱분의 1로 감쇄가 일어나죠. 따라서 R 4제곱분의 1로 감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야기우다 안테나에 대한 설명인데요. 안테나들 중에서 보면은 뭐 반파장 다이폴, 그 다음에 뭐 야기우다, 그 다음에 뭐 파라볼라, 뭐 이런 몇몇 안테나들이 있어요. 잘 나오는 거. 뭐 특이한 뭐 이상한 뭐 휘바 안테나 뭐 이런 건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야기우다 안테나는 특히 중요한 안테나이기 때문에 특성을 외워주시는 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뭐 암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찾아보면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어리스 랜, 와이파이에 대한 기술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 표준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우리 무선 공유기 잘 보시면 IEEE 802.11이라고 적힌 걸 볼 수 있습니다. 802.11이 이 와이파이의 물리적 계층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윗계층을 약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FM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1번 보기 보시면 FM의 대역폭이 항상 메시지 신호 대역폭의 2배이다. 이거는 DSB 방식이죠. AM 방식에 대해 해당하는 거고요. FM 신호의 대역폭은 이론적으로는 무한하고 사실적으로는 칼슨 룰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주파수 편의는 반송파 주파수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메시지 신호에 따라 결정되죠. 반송파는 계속 자기 마음대로 흔들리고 있는 반송파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시지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FM 변조 지수는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이 바로 이 주파수 편의를 나타내게 되겠죠. 광대역 FM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간접 FM 방식은 주파수 채배기를 사용한다. 네, FM 방식의 주파수 채배기를 사용해서 고주파 신호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마침 좋은 그림이 저 정보통신기술용어 해설사전에 있네요. 보시면 협대역 변조를 하고요. 주파수 채배기를 해서 로컬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곱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넓은 와이드밴드, 딱 봐도 N배가 됐죠. 주파수가 N배가 되면서 그래서 넓은 그런 대역폭을 사용하게 되는 와이드밴드 FM 또는 와이드밴드 PM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간접 FM 방식의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그림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임피던스 매칭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쪽에서 들여다본 임피던스 G인이 G0와 같으면 이 파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죠. 가던 게 아무 반사를 할 필요를 못 느낄 겁니다. 저항이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G인에 대한 식을 알아야 되는데 G인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G인은 G0에다가 분자는 GL 플러스 JG0 탄젠트 베타 L, 그 다음에 분모는 G0 플러스 JGL 탄 베타 L. 이 식 쉽게 외우는 방법도 제가 블로그에 소개를 해두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베타는 람다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L이 4분의 람다라면 베타 L은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4분의 람다에서 나눠지고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값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G인이란 값은 G0에다가 GL의 G0가 됩니다. 이 앞에 개수만 B만 남는 거죠. 근데 여기서 G0가 GT예요. 여기서는 이 영역에서 임피던스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GT가 됩니다. 이 값을 대입을 해주면 G인은 GL분의 GT제곱. 자, 근데 G인이 지금 보면 G0랑 같아야 된다 했죠? 이 값이 G0랑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안쪽에 이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G0, GL을 곱한 값에 루트를 씌워준 거에 되겠죠. 자, 이제 대입을 해서 보자면 루트 G0가 50이고 GL이 205이래요. 그러면은 100이 되겠죠? 결과는. 그래서 GT는 100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상향 링크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모바일 기기로부터 기주까지 보내는 걸 말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다중 접속 방식은 SCFDMA라고 하네요. 이거는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셀룰러 이동통신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지국에서 단말기로의 통신 채널을 하향 링크라고 합니다. 제가 앞선 문제에서 단말기로에서 기지국으로 가는 걸 상향 링크라고 했죠. 쉽게 생각하면 기지국이 높게 있고 모바일 기기는 여기 낮게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 기지국에서 내려가는 게 하향 링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여 셀을 섹터로 분해를 하면 동일 채널 간섭이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만 특정 주파수를 쏴주게 되면은 같은 채널, 즉 같은 주파수를 쓰는 그런 채널 간의 간섭이 좀 줄어들 겁니다. 주파수 재사용은 거리가 먼 기지국 간에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술을 말하겠죠. 같은 주파수를 한번 썼다가 영향이 별로 없는 먼 곳의 기지국에서 다시 주파수를 사용한다면 좋겠죠. 효율성이 올라갈 테니까. 단말기 대 단말기 간 직접적인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틀렸죠.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을 하죠. 단말기 대 단말기 간 통신은 제 생각에 아마 애드옥 네트워크라고 불릴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펄스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일단 2번부터 보시면 듀티 사이클은 펄스 폭이 작을수록 작아지겠죠. 듀티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렇게 펄스를 만들었을 때 이 폭이잖아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듀티 사이클은 펄스 폭이 작을수록 작아지겠죠. 자, 탐지거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펄스의 주기는 신호의 왕복 시간보다 작아야 한다. 펄스가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고려해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다음 펄스를 보내는 게 말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호들이 섞이게 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3번에 반대되는 말이니까 당연히 트루일 것이고요. 평균 전력과 피크 전력의 관계는 펄스 폭과 펄스 반복 주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평균 전력은
이거를 평균 낸 전력이고 이렇게 평균을 낸 전력이고 피크 전력은 요 순간의 전력이겠죠. 특정 순간에 딱 이렇게 보내는 전력이니까 펄스 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피크 전력이 올라갈 것이고요. 펄스 반복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피크 전력이 자주 나오게 될 테니까 평균 전력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무선공학개론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